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 사랑해도 될까요? 65세 강정희. 남편을 떠나보낸 지 2년. 이 나이에 다시 설레도 될까? 남편에게 미안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공원에 나가신 걸 그냥 잠깐 기대고 싶으셨던 거예요. 외로움을 잊고 싶으셨던 거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정말 사랑해도 될까요? 그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65세 강정희입니다. 제게 닥쳐온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난 뒤 집안은 늘 낮처럼 밝아도 밤처럼 어두웠다. 아침마다 커튼을 열어젖혀도 햇살은 거실 한 구석까지 닿지 못했다. 아니, 닿았을 것이다. 분명 닿았을 것이다. 다만 정희의 눈에는 그 빛이 온전히 들어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흐릿한 회색빛 필터를 통과한 것처럼 무채색으로 보였다. 65세가 되고 나니 세상의 색이 다 빠져나간 것만 같았다. 부엌에서 커피포트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그 소리로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했다. 시계를 볼 필요도 없었다. 커피포트에 김이 피어오르면 아침, 그 김이 식으면 저녁. 하루는 그렇게 흘러갔다. 시간이 지나는 건지, 시간 속에 자신이 멈춰 있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식탁에는 언제나 2개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다. 습관이었다. 아니, 습관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정희는 매일 아침 찬장에서 그릇 2개를 꺼냈다. 하나에는 밥을 담았다. 다른 하나는 그냥 비워두었다. 식탁 건너편 남편이 앉던 자리에. 왜 그러세요? 혼자 드시는데 그릇을 왜 2개나?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요양보호사가 조심스레 물었던 적이 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 빈 그릇이 없으면 자신이 정말로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았다. 그 빈 그릇만이 이 집에 아직 누군가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증거였다. 밥을 먹을 때마다 정희는 그 빈 그릇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밥을 뜨던 손놀림, 국을 떠먹던 소리, 이 반찬 맛있네 하던 짧은 말 한마디, 모든 것이 그 빈 그릇 안에서 아른거렸다.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설거지할 때 정희는 늘 그 빈 그릇을 가장 나중에 씻었다. 안 씻어도 되는 그릇을, 한 번도 음식이 담기지 않았던 그릇을. 하지만 정성스레 물을 적시고 수세미로 닦고 깨끗이 헹궜다. 그래야만 다음 식사 때 다시 그 그릇을 꺼낼 명분이 생겼다. 오후가 되면 정희는 남편의 옷장을 열었다. 처음엔 정리하려고 열었다. 아들이 이제 아버지 옷은 정리하시는 게 하고 말을 꺼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나중에 하고 얼버무렸다. 그 나중은 오지 않았다. 옷장 안에는 남편의 채취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세탁한 지 오래된 셔츠에서도, 정장 안감에서도, 낡은 스웨터 소매에서도 그의 냄새가 스며 나왔다. 정희는 한 벌씩 꺼내서 조심스레 펼쳤다. 개지 않아도 될 옷을 개고 걸지 않아도 될 옷을 걸었다. 어느 날은 남편의 파란 셔츠를 개다가 그만 눈물이 터져버렸다. 손에 쥔 건 셔츠가 아니라 허공이었다. 그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은 없었다. 어깨를 채워야 할 몸은 사라지고 없었다. 정희는 그 빈 셔츠를 꽉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몸이 흔들리는 건 막을 수 없었다. 저녁이 되면 집은 더욱 고요해졌다. 정희는 TV를 켰다. 볼륨을 최대한 키웠다. 뉴스 소리가, 드라마 대사가,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소리들은 정희의 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아니, 들리지 않는 척했다. TV 소리가 크면 정막이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빈집의 정적이 귀를 파고들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소음 사이사이로 침묵이 스며들었다. 그 침묵은 너무 무거워서 가슴을 짓눌렀다. 사람들은 정희에게 말했다. 이제 외로움에 익숙해지셔야죠. 시간이 약이에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하지만 정희는 익숙해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은 더 선명해졌다. 처음엔 둔탁하게 아프던 고독이 이제는 날카롭게 찔러왔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혼자라는 사실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밤이 되면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이불 한쪽은 깨끗하게 펴진 채였다. 아무도 누비지 않은 자리, 아무도 머리를 눕히지 않은 베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작게 중얼거린 말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대답은 없었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커피포트에 김, 빈 밥그릇, 남편의 옷, TV 소리.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갈 것이다. 외로움 속에서 혼자.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오후 정희는 평소처럼 동네 공원으로 나왔다. 집에만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아서였다. 나가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것. 밖에 나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하루들. 그래도 정희는 거의 매일 이 공원을 찾았다. 벤치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공원엔 낙엽이 쌓여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은행나무 잎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공원을 걷는 사람들은 저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다. 개를 산책시키는 노인, 유모차를 밀고 가는 젊은 엄마, 운동복 차림으로 빠르게 걷는 중년 남자.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정희만 멈춰 있었다. 벤치에 앉아 핸드백에서 보온병을 꺼냈다. 집에서 타온 보리차. 미지근하게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시려는 순간 옆에서 인기척이 났다. 오늘 바람이 차네요. 정희는 고개를 돌렸다. 평소 이 벤치 근처를 지나다니며 가끔 눈인사를 나누던 남자였다. 키가 훤칠하고 머리가 반백이 된 70대로 보이는 남성. 늘 단정한 차림이었고 혼자 천천히 공원을 걷는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었다. 서너 달 전부터였을까? 지나칠 때마다 서로 가볍게 고개를 숙이는 정도의 인사를 주고받았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오늘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손 시리시면 이거라도. 남자는 손에 든 캔커피 하나를 조심스레 내밀었다. 편의점 비닐봉지에 2개가 들어 있었다. 따끈따끈한 김이 비닐 사이로 새어나왔다. 정희는 당황스러웠다.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캔커피를 바라보기만 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남는 거예요. 하나 더 샀는데 혼자 2개 마시긴 그렇고. 남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캔커피를 손에 든 채 정희의 대답을 기다렸다. 정희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캔을 받았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 얼마만인가.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건네받은 게. 마트에서 물건을 사며 받은 거스름 돈 말고 진짜로 사람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무언가를. 감사합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나왔다. 천만에요. 남자는 벤치 반대편 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적당한 거리. 부담스럽지 않은 간격. 그는 자신의 캔커피를 따서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말을 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고 상대를 신경 써야 한다는 긴장도 없었다. 그저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공원의 바람이 조금 덜 차갑게 느껴졌다. 정희는 캔을 천천히 열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다.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하고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속이 데워지는 느낌. 몸만 따뜻해진 게 아니었다. 가슴 어딘가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곳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네요.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스스로도 놀라웠다. 먼저 말을 건 게 얼마만인지. 그러게요. 벌써 겨울이 코앞이네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다. 웃는 것 같기도 조금 슬퍼 보이기도 한 표정이었다. 저는 박영우라고 합니다. 여기 근처 사는데 자주 뵙길래. 아, 네. 저도 봤어요. 저는 한정희입니다. 이름을 나눴다.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나이도 사는 곳도 가족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그냥 이름만.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캔커피를 마시는 동안 정희는 옆에 앉은 남자를 슬쩍 바라보았다. 그는 공원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시선이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혹은 무언가를 잊으려는 듯한 눈빛. 정희는 문득 깨달았다. 이 사람도 혼자구나. 이 사람도 외로운 사람이구나. 잘 마셨습니다. 덕분에 손이 녹았어요. 정희가 빈 캔을 들며 말했다. 다행이네요. 영우는 역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정희의 가슴을 낯설게 흔들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 두근거림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심스럽고 설렘이라고 하기엔 너무 나이가 들었지만 분명 뭔가가 흔들렸다. 정희는 그 감정을 감히 이름 붙일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났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박 선생님도요. 영우가 먼저 공원길을 걸어갔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손 안에는 아직 캔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얼마 만에 짓는 웃음인지 스스로도 몰랐다. 그날 밤 정희는 빈 식탁의 두 번째 의자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누군가와 커피를 마신다는 것. 그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구나. 외로움이 조금 옅어진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정희와 영우는 거의 매일 공원에서 마주쳤다. 처음엔 우연처럼 시작됐다. 같은 시간, 같은 벤치.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산책을 함께 걷기 시작했다. 공원 한 바퀴, 때로는 두 바퀴. 대화는 길지 않았다. 날씨 이야기, 공원의 핀 꽃 이야기, 지나가는 강아지 이야기. 깊은 얘기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들 사이사이로 서로의 고독이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영우는 말수가 적었다. 정희가 남편 이야기를 꺼내면 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위로의 말도 조언도 하지 않았다. 그냥 듣기만 했다. 그게 이상하게 편했다. 사람들은 위로한답시고 이제 그만 잊으세요, 앞으로 사세요 같은 말을 했다. 하지만 영우는 달랐다. 그는 정희의 슬픔을 지우려 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서 함께 걸어줬다. 그러다 어느 날 정희는 자신이 화장대 앞에 오래 서 있다는 걸 깨달았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옅은 립스틱을 바르고 외출복을 골랐다. 공원에 나가는 것뿐인데, 누굴 만나는 것도 아닌데,
아니, 누군가를 만난다. 박영우를 만난다. 그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다. 이게 뭐지? 정희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당황스러웠다. 65세. 남편을 잃은 지 2년. 이 나이에 이 상황에서 누군가 때문에 설레다니. 괜히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될까? 남편에게 미안하지 않을까? 이건 배신인가? 머릿속이 복잡했다. 영우를 만날 때 느끼는 따뜻함은 진짜였다. 그와 함께 걸을 때의 편안함도, 그가 건네는 말 한마디에 웃음이 나오는 것도 모두 진짜였다. 하지만 그만큼 죄책감도 진짜였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남편의 서랍을 열었다. 2년 동안 거의 손대지 않았던 곳.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차마 손을 대지 못했던 공간. 오래된 수첩, 안경, 시계, 볼펜, 낡은 지갑. 남편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손을 뻗어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다. 그러다 서랍 맨 밑에서 접힌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낡은 편지지. 남편의 손글씨. 정희의 손이 떨렸다. 언제 쓴 건지 날짜는 없었다. 하지만 글씨체가 흔들린 걸 보니 병이 많이 진행되었을 때 쓴 것 같았다. 정희는 편지를 펼쳤다. 당신에게 이 편지를 당신이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요. 미안해요. 먼저 가서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누군가 당신을 웃게 해주길 바랍니다. 나는 그걸 못 해줬어요. 마지막 몇 년 동안 나는 당신에게 짐이었으니까. 당신은 혼자 남겨질 거예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당신이 그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낼지.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해요. 나 말고도 좋은 사람이 있다면 절대 마음 닫지 마세요. 당신이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만큼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꼭 행복하길. 언제나 당신 곁에서 당신 남편. 편지를 읽는 순간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손이 떨렸다. 편지지가 눈물에 젖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남편이 떠나기 전부터 이미 정희의 외로움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 자신이 없는 세상에서 정희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걸 생각하며 이 편지를 썼다는 것. 당신.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동안 느꼈던 죄책감이 서서히 풀려나갔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 정희가 혼자 남을 거라는 걸. 그리고 정희가 외로움 속에서 무너질 거라는 것도. 그래서 미리 허락해 준 거였다. 새로운 인연을, 새로운 온기를. 행복해도 되는 거구나. 작게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정희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 남편의 마음이 글씨마다 배어 있었다. 사랑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축복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다. 안도감, 감사함, 그리고 용기. 여러 감정이 뒤섞여 가슴을 채웠다. 그날 밤 정희는 처음으로 남편의 빈자리를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감사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해준 그 마음에. 떠나면서도 정희의 미래를 걱정해준 그 사랑에.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공원으로 나갔다. 벤치에는 영우가 이미 앉아 있었다. 그는 정희를 보자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정희는 그 옆에 앉았다. 평소보다 조금 더 가까이. 박 선생님. 네. 저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영우는 정희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행이네요. 정희는 처음으로 영우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온기였다. 이제 내 인생도 다시 시작될 수 있겠다. 정희는 그렇게 정말로 믿었다. 그날 공원 벤치에 영우가 없었다. 처음엔 조금 늦는 거라고 생각했다. 정희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10분, 20분, 30분. 시간이 흘렀지만 영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공원을 한 바퀴 돌아봤다. 평소 그가 걷던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나? 불안한 마음에 다음 날도 공원에 나갔다. 역시 영우는 없었다. 빈 벤치만 덩그러니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정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영우가 사는 동네는 알고 있었다. 한 번은 함께 걷다가 저쪽 언덕 위에 살아요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정확한 주소는 몰랐지만 그 언덕을 올라가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불안함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 정희는 버스를 타고 그 동네로 향했다. 언덕 위 주택가는 조용했다.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정희는 슈퍼마켓 주인에게 물었다. 혹시 박영우 씨라고 70대 남자분 아세요? 아, 박 선생님? 저기 골목 안쪽에 사세요. 파란 대문 있는 집. 정희는 알려준 방향으로 걸어갔다. 좁은 골목길, 낡은 담벼락, 그리고 파란 대문. 정희는 초인종을 눌렀다. 가슴이 마구 뛰었다. 문이 열렸다. 나타난 건 40대로 보이는 여자였다. 단정한 옷차림에 피곤한 표정. 영우의 딸일까? 정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네, 누구세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는. 정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공원에서 만난 사이, 친구, 아니면 혹시 박영우 씨와 어떻게 아시는 분이세요? 겨우 말을 꺼냈다. 목소리가 떨렸다. 여자는 정희를 잠시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같은데 아버지 때문에 오신 거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여자는 정희를 거실로 안내했다. 소파에 앉자 여자는 물 한 잔을 내왔다. 그리고 정희 맞은편에 앉았다. 아버지는 지금 병원에 계세요. 병원요? 정희의 얼굴이 굳었다. 지난주에 쓰러지셨어요. 갑자기 공원에서 돌아오시다가 여자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손이 차갑게 식었다. 심장이 안 좋으세요. 원래 지병이 있으셨는데 최근에 많이 악화되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은? 입원해 계세요. 상태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여자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죄송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를 어떻게 아시는 건가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적이 없으셔서.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뭐라고 해야 할까? 공원에서 만난 사이라고? 커피를 나눠 마셨다고? 함께 산책했다고? 저는 공원에서 뵙고. 아.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무언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런데 어머니. 여자가 입술을 깨물더니 말을 이었다. 죄송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누군가와 새로운 인연을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난 몇 달 아버지가 조금 밝아지신 것 같긴 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를 잃은 지 얼마 안 됐고 몸도 안 좋으시고. 여자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정희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공원에 나가신 건 그냥 잠깐 기대고 싶으셨던 거예요. 외로움을 잊고 싶으셨던 거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잠깐 기댄 것. 그 말이 정희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러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도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잠깐 기댄 거? 그럼 나는? 내가 느꼈던 온기는? 설렘은? 애틋함은? 다 착각이었단 말인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것 같네요. 하지만 오해가 있으실까봐. 여자는 미안한 듯 말했지만 그 말들이 정희에게는 비수처럼 꽂혔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괜한 걱정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정희는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걸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여자가 대문까지 배웅했다. 하지만 정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골목을 나와 언덕길을 내려갔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벤치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만 착각했던 거구나. 내가 혼자 좋아했던 거구나.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라고. 정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그저 울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이 흔들리도록. 그토록 조심스럽게 열었던 마음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다. 또다시 버려지는 건가?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멍한 상태였다. 그날 저녁 밥을 먹지 못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식탁의 빈 그릇이 다시 무겁게 느껴졌다. 혼자라는 사실이 다시 선명하게 다가왔다. 며칠이 지났다. 정희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입맛이 없었다. 아니,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 먹을 기운이 없었다. 식탁에 앉으면 빈 그릇이 눈에 들어왔고 그 순간 영우가 떠올랐다. 함께 걸었던 공원길이, 건네받았던 캔커피가, 조용히 미소 짓던 그의 얼굴이, 그리고 딸의 말이 되풀이됐다. 잠깐 기댄 것뿐이에요. 정희는 공원에 나가지 않았다. 나갈 수 없었다. 그 벤치를 보면, 영우가 앉았던 자리를 보면 또 무너질 것 같았다.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TV도 켜지 않았다. 그저 하루를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내가 너무 앞서간 거야. 혼자 착각하고, 혼자 설레고,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라고. 자책이 밀려왔다. 창피했다.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사흘째 되던 오후 정희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 청구서 몇 장과 광고 전단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다. 수신인 이름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한정희님께. 필체가 낯익었다. 정희의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었다. 접힌 편지지 한 장. 글씨가 떨려 있었다. 노인의 손으로 조심스럽게 천천히 쓴 글씨. 정희 씨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오랜만이라 글씨가 흉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딸이 뭐라고 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딸은 저를 걱정한 거예요. 나쁜 마음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딸이 틀렸습니다. 저는 당신이 좋았습니다. 공원에서 당신을 처음 본 날부터 당신 옆에 앉고 싶었습니다. 캔커피를 건넨 건 잠깐의 위로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걸으며 당신이 웃을 때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랫동안 죽어있던 심장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당신 손을 잡았을 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겁이 났습니다. 당신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혹시 당신이 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당신의 인생까지 무겁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비겁하게. 하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숨기는 것도 죄라는 걸. 당신을 아프게 한 게 저라는 걸. 제가 좋아했던 건 외로움을 잊게 해준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웃음, 당신의 따뜻함. 그 모든 게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늦었지만 이것만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영우 올림. 편지를 읽는 순간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손이 떨렸다. 가슴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서서히 부서지는 느낌이었다. 숨이 터져나왔다. 착각이 아니었다.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었다. 영우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지금 당장 가야 해. 정희는 택시를 탔다. 손에는 영우의 편지가 꼭 쥐어져 있었다. 병원 이름은 편지 봉투 뒷면에 작게 적혀 있었다. 병원에 도착해 안내 데스크에서 박영우의 병실 번호를 물었다. 4층 403호. 정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다. 복도를 걸어 403호 앞에 섰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낮고 익숙한 목소리. 영우의 목소리였다. 정희는 문을 열었다. 침대에 영우가 누워 있었다. 병원복을 입은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영우는 정희를 보자 눈을 크게 떴다. 놀란 표정, 그리고 당황스러운 얼굴. 정희 씨, 편지 받았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혼란스럽게 했죠. 아니에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영우는 정희를 바라보았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괜찮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괜찮아요. 정희는 영우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거친 손. 하지만 살아있는 손. 박 선생님. 네. 제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실 건가요? 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희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아니요. 영우의 표정이 흔들렸다. 정희는 그의 손을 더욱 꼭 쥐었다. 걸을 수 있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함께 걸을 힘을 만들 거예요. 그 말에 영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정희도 울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오랜만에 따뜻한 빛이었다. 그날 남편 대신 외로움과 싸우는 줄만 알았던 정희의 삶에 뜻밖의 반전이 찾아왔다. 사랑은 때로 뒤늦게 오기 때문에 더 진짜라는 걸.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정희와 영우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함께였다.